단군은 한민족 최초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25,000년 전 유적들, 악마문 동굴의 7,700년 전 DNA, 제주 퇴적층에 새겨진 빙하기 생존 기록이 말이죠. 단군 이전 2만 년 이상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빙하기라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기후가 요동치는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이 땅을 지켰습니다. 수만 년 동안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는 시작이 아니라 중간일 뿐입니까? 단군 이전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고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피는 지금 누구에게 흐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인류는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25,000년 전 빙하가 세상을 덮었을 때 말이죠. 7종의 인류 중 6종이 멸종했습니다. 살아남은 건 단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조차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추위를 피해 살 곳을 찾아 끝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도망의 끝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워드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인류학 교수죠. 지난 30년간 유라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습니다. 연해주 악마문 동굴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도 맡았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가 거의 멸종할 뻔한 그 순간 단 한 곳만이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을 25,000년 전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성뜩합니다. 대기가 너무 건조해서 구름조차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9도 낮았습니다. 겨우 9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9도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유럽 대륙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런던에서 모스크바까지 모든 것이 빙하 아래 묻혔죠.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3km에 달했습니다. 북미 대륙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뉴욕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버티고 있었죠. 시베리아는 아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인류는 하나둘 역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4만 년 전에 멸종했고 데니소바인도 자취를 감췄죠. 플로레스인, 호모 에렉투스 모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7종의 인류 중 단 하나만 남았어요. 바로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직계 조상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절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사피엔스는 목숨을 걸고 북쪽으로 향했어요. 중앙아시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추위에 떠밀려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어떤 집단은 남쪽 순다랜드로 내려갔고 어떤 집단은 계속 동쪽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빙하가 뒤를 쫓아왔고 그들은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사라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육지로 변했죠. 해수면이 120m나 낮아지면서 지금의 서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에서 중국 동해안까지 무려 600km에 달하는 거대한 초원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여의도 면적의 12만 배가 넘는 땅이 하루아침에 생겨났어요. 그 초원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풀이 자랐고 풀을 따라 동물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죠. 사슴, 들소, 멧돼지, 야생마들이 끝없이 이동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사냥터가 펼쳐진 거예요. 만주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온 사람들, 시베리아 남쪽 경계를 따라 이동한 사람들이 모두 이 초원으로 모여들었죠. 저는 이곳에 생존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동아시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가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북쪽에서 서쪽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흘러들어왔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사냥을 했고 가족을 잃었고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천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초원은 넓었지만 사람은 더 빠르게 늘어났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감을 두고 집단 간 충돌이 일어났고 강한 자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약한 자들은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났죠. 그리고 가장 약한 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떠나야 했어요. 바로 산악지대 한반도였습니다. 한반도는 초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탄한 땅이 거의 없었고 산과 골짜기가 끝없이 이어졌죠. 사냥감도 초원만큼 풍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피했습니다. 왜 굳이 저런 험한 곳으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일부 집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풍요보다 안전을 선택했어요. 제가 제천 전말동굴과 석장리 유적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갔고 동굴 깊숙한 곳에 거처를 만들었죠. 못막을 짓고 불을 피웠습니다. 초원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남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원은 풍요로웠지만 위험했습니다. 수많은 집단이 몰려들었고 그만큼 충돌도 잦았죠. 반면 한반도는 험했지만 안전했어요. 산이 천연 요새가 되어주었고 동굴이 추위를 막아줬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살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살아남았. 진화라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적응을 잘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그들은 산을 택했고 그 산이 그들을 지켜줬어요. 초원에서 싸우던 집단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산속의 그들은 조용히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인류의 흔적을 쫓아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명은 풍요로운 곳에서 시작되지만 생존은 안전한 곳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한반도는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2만 5천 년 전 그날 중앙아시아의 인류도 남쪽으로 계속 밀려 내려갔어요. 세상의 모든 불빛이 하나씩 꺼져갈 때 그곳만은 여전히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그 불씨를 지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진화의 가지는 수없이 많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잎새는 단 하나였죠. 그리고 그 잎새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곳에 정착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초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초원이 훨씬 살기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유적을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만 5천 년 전을 기준으로 북쪽 유적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만주에 있던 거주지 흔적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연해주의 야영지도 텅 비기 시작했죠. 반대로 한반도의 유적은 급증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이동의 증거였습니다. 기후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북쪽이 더 추워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추웠던 만주와 연해주가 2만 5천 년 전부터 더욱 혹독한 한랭기로 접어들었죠.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불을 피워도 소용없었고 동굴 속에 숨어도 얼어 죽었죠.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남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서해 초원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어요. 한반도였습니다. 제가 한반도 전역의 유적 분포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만 5천 년 전 이후 한반도 곳곳에서 이동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강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 흔적, 산맥을 넘어간 흔적,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흔적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였고 계속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죠. 왜 그랬을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반도는 초원만큼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사냥감이 떨어지면 다시 이동해야 했고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죠. 그들에게 정착이란 개념은 없었습니다. 오직 움직임만이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후가 적임자를 걸은 겁니다. 약한 자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았죠.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은 굶어 죽었고 끊임없이 이동한 자들만 살아남았어요. 한반도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실험장이었죠. 제가 한반도 남부 해안가에서 발견한 유적이 이거에 증명합니다. 그곳에서 나온 석기도구들이 북쪽 유적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더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환경이 그들을 진화시킨 겁니다. 야영지 흔적도 흥미로웠습니다. 북쪽에서는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문 흔적이 많았는데 한반도에서는 짧게 머문 흔적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계속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다시 떠나고 또 며칠 머물다가 또 떠나는 시기였죠. 이런 생활 방식이 그들의 DNA에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후를 이긴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겁니다. 북쪽이 막히면 남쪽으로 갔고 평지가 위험하면 산으로 갔죠. 강이 얼면 해안으로 갔고
해안이 위험하면 다시 산으로 돌아왔어요. 유연함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이 선택받은 생존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2만 5천년 전부터 만년 전까지 무려 1만 5천여 동안 한반도에서 이어진 생존의 기록이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새겨졌습니다. 추위에 대한 적응력, 이동에 대한 본능,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반응이 DNA에 각인된 거죠. 한반도는 따뜻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비어 있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초원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북쪽처럼 혹독하지도 않았죠. 딱 생존 가능한 수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 생존 가능한 환경이 가장 강한 유전자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남쪽의 불씨가 북쪽의 어둠을 이긴 게 아니라 남쪽이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움직임이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본능이 되었습니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인간은 남쪽으로 흘렀고 그 흐름의 끝이 한반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였고 계속 적응했고 계속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생존의 기억이 지금 여러분의 DNA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연해주로 날아갔습니다. 국제공동조사팀의 자문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곳에 악마문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동굴 입구가 마치 악마가 입을 벌린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유적지 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발견을 하게 되죠. 몽골 깊숙한 곳에서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7700년 전 인골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 고대 인골이 나오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DNA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인골의 유전자가 현대 한국인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오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세 번째 분석을 했고 네 번째 분석도 했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죠. 7700년 전 연해주에 살던 사람의 DNA가 현대 한국인의 DNA와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700년 전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내려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연해주를 떠나 한반도로 내려왔을까요? 저는 기후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8200년 전 지구에 엄청난 기후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북대서양의 연렴순환이 붕괴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설명드리면 전 세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반구가 심각했죠. 겨울이 2배 이상 길어졌고 여름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연해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미 추운 곳이었는데 더 추워진 겁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졌죠. 농사는 불가능했고 사냥감도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들은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동해안이었을까요?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 변화가 적었고 해산물을 구할 수 있었죠.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남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한반도에 도착했어요. 악마문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토기가 나왔는데 그 토기의 양식이 한반도 신석기 토기와 매우 유사했어요. 바늘도 나왔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뼈 바늘이었죠.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흑요석은 백두산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한반도와 교류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유전자 변이였습니다. 악마문 인골에서 특이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어요. 바로 사평암니 유전자였습니다. 사평암니가 뭔지 아십니까? 앞니가 삽처럼 안쪽이 움푹 들어간 형태를 말하는데 동아시아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죠. 왜 이런 변이가 생겼을까요? 추운 공기를 마실 때 체온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변이도 발견되었어요. 모유에서 비타민 D를 더 많이 합성하는 유전자였습니다. 왜 이런 유전자가 필요했을까요? 연해주처럼 해가 잘 안 드는 곳에서는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비타민 D를 공급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적응이 아니었어. 생존을 위한 돌연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돌연변이가 지금 우리의 체온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7700년 전 추위와 싸우던 사람들의 유전자가
지금 한국인의 몸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 DNA에 새겨졌고 그 DNA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어요. 제가 제주도 오름 지역의 퇴적물을 분석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8200년 전 이후 한반도 전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 활동 흔적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해 왔다는 뜻이에요. 연해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도 가져왔습니다. 소기 제작 기술이 더 정교해졌고 바늘 같은 도구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죠. 흑요석 교역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어요. 문화의 융합이었습니다. 저는 악마문 동굴에서 나온 인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7700년을 기다렸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말이. 그리고 과학이 그 침묵을 깨웠습니다. DNA 분석이라는 도구로 우리는 7700년 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너희 안에 있다고 말이죠. 7700년 전 추위와 싸우던 어머니가 지금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유전자의 회상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생존의 기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000년 전부터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죠.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인류에게는 희소식이었죠.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변한 건 바다였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아주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18,000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무려 8,000년 동안 해수면이 계속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초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초원 기억하십니까? 25,000년 전 바다가 육지로 변하면서 나타난 그 거대한 사냥터 말이에요. 그 초원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이 차올랐죠. 처음에는 가장자리부터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씩 안쪽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왔고 계속 땅을 집어삼켰죠. 수백 년이 지나자 초원의 절반이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자 초원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10,000년 전쯤 서해 초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서해가 된 거죠. 초원이 사라지자 동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슴떼가 북쪽으로 이동했고 들소도 따라갔죠. 야생마들도 북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자라는 곳이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따뜻해지면서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에 다시 초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동물을 따라갔습니다. 수련민들에게 동물은 생명 그 자체. 사냥감이 북쪽으로 가면 그들도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시기 한반도의 유적 분포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8,000년 전 이후 한반도의 인간 활동 흔적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석기 유적지의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야영지 흔적도 현저히 감소했죠. 동굴 거주 흔적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갔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퍼져나갔죠. 제가 만주 지역의 유적을 조사했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8,000년 전 이후 만주의 유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새로운 야영지가 생겼고 새로운 석기 문화가 나타났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석기들의 양식이 한반도 남부에서 나온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북상한 사람들이 만주에 정착한 거예요.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기후가 따뜻해졌으니 한반도에 계속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해 초원이 사라지면서 한반도는 고립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초원을 통해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바다로 바뀌었죠. 교역도 어려워졌고 새로운 기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냥감도 줄었어요. 초원이 사라지면서 대형 동물들이 한반도를 떠났거든요. 남은 건 산악 지역의 작은 동물들 뿐이었죠. 그걸로는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했어요. 북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후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25,000년 전 추위가 왔을 때는 남쪽으로 내려갔고 18,000년 전 따뜻해졌을 때는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들에게 한반도는
영원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무는 피난처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한반도에 남았죠. 왜 남았을까요? 아마도 북쪽으로 가는 게 너무 위험했을 겁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고 낯선 땅을 헤매야 했으니까요. 차라리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 문명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반도는 텅 비었지만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었어요.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나중에 싹을 틔우게 되죠. 저는 30년간 유적을 조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빈 땅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18,000년 전 한반도는 사람들이 떠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후가 물러간 자리에 문명이 들어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들은 떠났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바다는 초원을 삼켰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한반도는 잠시 비었지만 곧 다시 채워질 운명이었죠. 한반도가 비어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100년 전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쪽에서 온 게 아니라 북쪽에서 왔습니다. 요동과 요소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전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반도 전역의 청동기 유적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3,200년 전을 시작으로 약 500년 주기로 대규모 이주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3,100년 전에 한 차례, 3,200년 전에 또 한 차례, 투 800년 전에 또 한 차례, 그리고 투 300년 전에 마지막 대규모 이주가 있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패턴이었어요. 왜 500년마다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저는 기후 데이터와 대조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500년마다 북방 지역에 기후위기가 발생했던 겁니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급격한 한냉기가 왔어요. 그때마다 요동과 요서의 농경민들이 살 곳을 잃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기후가 흔들릴 때마다 인류는 남쪽으로 섰겠습니다. 이건 25,000년 전이나 3,700년 전이나 똑같았어요. 인간은 기후를 이길 수 없었죠. 다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이 항상 한반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게 단순히 석기나 불이 아니었거든요.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조, 기장, 수수 같은 곡식의 씨앗이었죠.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한반도는 그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초기 농경 유적을 조사했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200년 전 이후 갑자기 곡식 저장 구덩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토기의 형태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작고 단순한 토기였는데 이제는 크고 정교한 토기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청동도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동칼, 청동도끼, 청동거울이 발견되었죠.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권력과 질서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청동을 가진 자가 집단을 이끌었고 청동이 없는 자는 따라야 했죠. 사회 구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반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000년 전 대부분이 북쪽으로 떠났지만 일부는 남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남은 사람들과 북쪽에서 내려온 농경민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반도의 독특함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경민과 수련민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융합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북방계 토기와 남방계 토기가 같은 주적지에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청동도구와 석기도구가 함께 발견되었죠. 농경 흔적과 사냥 흔적이 공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집단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예요. 왜 그들은 함께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반도의 지형이 그 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평지가 적고 산이 많았죠. 농경민은 평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수련민은 산에서 사냥을 했어요. 서로 겹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필요했죠. 농경민은 곡식을 키울 수 있었지만 단백질이 부족했습니다. 수련민은 고기를 구할 수 있었지만 안정적인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환했습니다. 곡식과 고기를, 토기와 석기를, 기술과 지식을 나눴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언어의 융합이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지명들을 분석해보니
북방계 언어와 남방계 언어가 섞여 있었어요. 당 이름, 산 이름, 마을 이름이 두 언어의 혼합으로 만들어졌죠. 이건 단순한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융합이었어요. 한반도는 먹는 방식이 바뀌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수련민은 하루하루 사냥감을 찾아다녔지만 농경민은 계절을 생각했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 계획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수련민에게도 전달되었죠. 동시에 농경민도 수련민에게서 배웠습니다. 산에서 살아남는 법, 짐승을 피하는 법, 날씨를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은 서로를 가르쳤고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했죠. 저는 이 시기를 섞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혈통이 섞였고 문화가 섞였고 언어가 섞였어요. 그 섞임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집단의 장점을 모두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농경의 안정성과 수렵의 유연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310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더 이상 농경민과 수렵민으로 나뉘지 않았죠. 그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농경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기억을 재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내년을 기약했고 수확하면서 작년을 기억했죠. 시간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의식하면서 인간은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심은 것은 곡식이 아니라 한 민족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땅에 내려가면서 한반도는 더 이상 지나가는 곳이 아니게 되었어요.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집이 된 거죠. 25,000년 전 산으로 피신했던 불씨가 드디어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이 문명의 씨앗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5,000년 전 한반도로 들어온 수렵민이 있었고 3,700년 전부터 요동과 요서에서 농경민이 내려왔죠. 그들이 만나서 섞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렇다면 한민족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죠.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순수한 혈통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민족은 한 번도 단일민족이었던 적이 없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만나고 섞이는 장소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서쪽에서 건너온 사람, 동쪽 해안을 따라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섞였어요. 제가 동아시아 전역의 유전자 지도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최소 4개의 큰 흐름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르강 유역에서 온 북방계, 요하 유역에서 온 농경계, 황하 유역에서 온 중원계, 그리고 양쯔강 유역에서 온 남방계가 모두 섞여 있었죠. 4개의 강, 4개의 문명이 한반도에서 만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후가 변할 때마다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의 교차점이 한반도였기 때문이에요. 가뭄이 들면 황하 유역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고 홍수가 나면 양쯔강 유역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왔죠. 한랭기가 오면 아무르강 유역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모든 길이 한반도로 통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강이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4개의 큰 강이 만든 4개의 문명이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충돌한 거예요. 하지만 충돌이 파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융합으로 발전했죠. 왜 그랬을까요? 한반도의 지형이 그 답을 줍니다. 한반도는 크지 않았지만 다양했어요.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었죠. 각 집단이 자기가 익숙한 환경을 찾아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북방계는 산악지대로, 농경계는 평야로, 남방계는 해안으로 흩어졌어요.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적었죠. 하지만 완전히 떨어져 산 건 아니었습니다. 강을 따라 교류했어요. 한반도의 강들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집단을 연결했죠. 산에 사는 사람이 강으로 내려오면 평야에 사는 사람을 만났고 평야 사람이 강을 따라가면 바다에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강이 사람을 섞어준 겁니다. 제가 한반도 주요 강 유역의 유적을 조사하면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한강 유역에서는 북방계와 농경계 유물이 함께 나왔고 금강 유역에서는 농경계와 남방계 유물이 섞여 나왔어요. 낙동강 유역에서는 3개 통의 유물이 모두 발견되었죠. 강이 문화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따라 단순히 물건만 오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움직였고 언어도 섞였고
피도 섞였어요. 북방계 남자와 농경계 여자가 만나 가족을 이뤘고 그들의 아이는 두 문화를 모두 배웠죠. 남방계 여자와 북방계 남자가 결혼했고 그들의 후손은 두 언어를 모두 사용했어요. 세대가 지날수록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기원전 1000년쯤 되면 더 이상 북방계, 농경계, 남방계로 구분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모두가 섞였기 때문이. 저는 이 시기 유적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토기 양식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북방식도 아니고 남방식도 아니고 중원식도 아닌 완전히 독특한 양식이었죠.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탄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한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민족은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요. 수천 년에 거친 섞임의 결과로 탄생한 거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가장 다양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어요. 왜 강점이 되었을까요? 각 집단의 장점을 모두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방계의 추위 적응력, 농경계의 조직력, 중원계의 기술력, 남방계의 해양 능력을 모두 물려받았죠. 한민족은 산에서도 살 수 있었고 평야에서도 살 수 있었고 바다에서도 살 수 있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민족이 된 겁니다. 제가 세계 각국의 유전자 다양성을 비교 연구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 다양성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많은 혈통이 섞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한민족을 강하게 만들었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한민족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다양한 유전자 덕분에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와도 북방계 유전자가 작동했고 전쟁이 나도 중원계 조직력이 발휘되었고 바다로 도망가야 할 때는 남방계 해양 능력이 살렸죠. 섞임이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안일함은 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약점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양함은 강해요.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것이 버팁니다. 한민족이 5000년을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민족은 순혈이 아니라 진화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많이 섞인 민족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DNA는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한반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들은 섞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함께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흐름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기원전 4세기 무렵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원전 4세기 이후의 유적을 조사했을 때 명확한 변화를 발견했어요. 새로운 외부 문화의 유입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새로운 토기 양식, 새로운 청동 기법, 새로운 농경 방식이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멈췄죠. 왜 멈췄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전국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조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이동이 줄어들었어요. 북방 유목민들도 자기 영역을 확고히 하면서 남하를 멈췄죠. 한반도로 흘러들어오던 인구의 흐름이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부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한반도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 온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만드는 단계로 진입했죠. 고조선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삼국의 기틀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긴 이동의 시대가 끝나고 정착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란 건 속도였습니다.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청동 문화가 정교해졌고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농경 체계도 훨씬 발전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관계 시설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규범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덤의 구조가 복잡해졌고 부장품의 차이가 명확해졌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층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조직화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때 갑자기 조직화가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북쪽에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고 서쪽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죠.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 시기를 스스로 일어서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생존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드는 생존으로 전환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라는 단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있으려면 그들이 있어야 하죠.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어야 해요. 그리고 내부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이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경계가 불분명했고 누가 내부 사람이고 누가 외부 사람인지 애매했어요. 하지만 외부 유입이 멈추면서 경계가 명확해졌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밖에 사는 그들로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연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같은 강물을 마시고 같은 산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비슷한 토기를 만들고 비슷한 집을 짓고 비슷한 방식으로 조상을 모셨어요. 공유하는 게 많아지면서 우리라는 느낌이 강해진 겁니다. 제가 이 시기 유적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들이 점점 표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했죠. 청동 거울, 청동 검, 옥으로 만든 장신구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통된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예요. 언어도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썼지만 이 시기부터 공통 언어가 형성되었죠. 정확히 어떤 언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한국어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쉬워지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하나라는 느낌이 강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은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방계, 농경계, 중원계, 남방계가 모두 섞인 사람들이었죠. 혈통적으로는 전혀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땅에서 살아온 기억, 같은 위기를 겪은 기억, 같은 방식으로 극복한 기억이 그들을 묶었어요. 2만 5천 년 전부터 이어진 생존의 기억이 DNA에 새겨졌고 그 DNA가 공유되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생물학적 혈연이 아니라 문화적 혈연이었죠. 저는 이게 한민족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대부분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신화를 믿죠. 하지만 한민족은 달랐습니다. 여러 조상에서 나왔지만 같은 기억을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혈통이 아니라 의지로 뭉친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외세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침략자가 왕을 바꾸고 체제를 바꿔도 사람들의 기억은 바뀌지 않았죠. 땅에 새겨진 생존의 DNA는 계속 작동했어요. 언어가 이어졌고 문화가 이어졌고 정체성이 이어진 겁니다. 기원전 4세기 이후 한반도는 더 이상 지나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는 땅이 되었고 지키는 땅이 되었죠. 이 땅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단일 의지였어요. 섞임의 끝에서 하나의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2만 5천 년 전 빙하기에서 시작해서 기원전 4세기 정체성의 탄생까지 말씀드렸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일 뿐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2025년 케임브리지 인류진화연구소에서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인은 호모사피엔스의 생존 기억을 간직한 집단이라고 말이죠. 학계의 반응은 극적으로 갈렸습니다. 일부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일부는 획기적인 통찰이라고 환영했어요.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감정이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과학적 증거를 믿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2만 5천 년 전 돌연변이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이죠. 어떤 돌연변이인지 말씀드렸죠? 사평암리, 모유, 비타민 D 합성 유전자, 추위 적응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2만 5천 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계속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한반도의 환경이 그 유전자를 요구했고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 연구를 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빙하기 이후 유전자 구조가 크게 바뀌었어요. 온난화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진화한 거죠. 중동도 마찬가지였고 아프리카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는 달랐어요. 고대 유전자 구조가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명은 바뀌었지만 생존의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언어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했지만 DNA는 그대로였어요. 2만 5천 년 전 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유전자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발견을 하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인가?
단순히 반도에 자리 잡은 국가일 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고민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인류 생존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이죠. 인류의 역사를 나무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의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나갔어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가지, 데니소바인이라는 가지, 여러 호모사피엔스 집단이라는 가지들이 있었죠. 하지만 빙하기가 오면서 가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7종 중 6종이 사라졌고 호모사피엔스만 남았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수많은 집단 중 대부분이 사라졌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전쟁으로 멸망하거나 질병으로 소멸했어요. 살아남은 집단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온전하게 살아남은 집단이 한반도에 있었어요. 진화의 나무에서 마지막 잎새로 남은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다른 잎새들은 바람에 날아가고 추위에 얼어떨어지고 시간에 시들어갔죠. 하지만 한반도의 잎새는 꺾이지 않았어요. 왜 꺾이지 않았을까요? 가장 강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유연했기 때문이에요. 한반도는 항상 변화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추우면 남쪽으로 갔고 따뜻하면 북쪽으로 갔죠. 평야가 위험하면 산으로 갔고 산이 척박하면 평야로 돌아왔어요.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받아들였고 그들과 섞였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데이터만 보려고 노력했죠. 감정을 배제하고 편견을 제거하고 오직 사실만 추구했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마치고 나니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과학으로 시작했지만 경애로 끝냈어요. 한반도를 연구하면서 저는 단순한 유적이나 DNA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의지를 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봤죠. 2만 5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멸망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질 때 한반도만은 불을 지폈어요. 모든 인류가 흩어질 때 이곳만은 모였습니다. 다른 곳이 단일함을 추구할 때 한반도는 다양함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다양함이 생존의 열쇠가 되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과거가 아닙니다. 생존의 증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미래의 희망일 겁니다. 만약 인류에게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마지막까지 불을 지킬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은 다시 이 땅일 거라고 말이죠. 수십만 년의 진화가 남긴 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생존은 힘이 아니라 적응이고 적응은 유연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연함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한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2만 5천 년 전 불씨가 아직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씨의 이름이 한국입니다.